지방러의 시간 여행 남선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중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역사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네. 오늘은 외국으로까지 갑니다. 인구 증진을 위해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고려가 있었고 네. 문호를 활짝 열지 않고 내실을 다졌던, 특히 백성의 가족 계획까지 책임졌던 조선의 4대 왕 세종의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세종대왕의 정책을 들으면서 네. 역시 대왕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었잖아요. 네. 혼인자금도 나라에서 네. 지원을 해준 거고요. 그렇죠. 결혼 못하는 이유가 가난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주의였습니다. 세종도 정비인 소원왕후랑 화목한 가정을 이뤘거든요. 팔라 미녀의 자녀를 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양반 자제들한테 의학 공부를 독려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요? 네, 그래서 지방 의료 체계를 다듬은 왕이기도 해요. 예. 이게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지키기의 끝판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이 나라를 돌보는 동안 인구도 많이 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직접적으로 세종 시기에 인구가 증가했다 이런 언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종이 살았던 조선 초기에 인구가 갑자기 급증을 했고요. 15세기에는 양반과 성인 자녀가 3, 4명으로 증가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이 요즘 말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 거잖아요. 네. 근데 재밌게도 세종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외국 역사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로마 제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은 조선 시대랑 그 시대적인 배경이 비슷한 시기는 아니네요.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그 인구에 대한 고민 자체가 로마 제국의 최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그중 결혼과 출산을 강력히 장려했다는 점에서 조선의 세종과 닮아 있는데, 아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세종의 재위 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그래서 15세기로 보고요. 아우구스투스의 재위 기간은 기원 전으로 갑니다. 우와. 기원 전 27년에서 서기 14년, 차이가 굉장하죠. 와, 이게 기원전 27년까지 가니까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어딘가 해서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마지막 단계 즈음이고요. 네. 고구려가 한창 영토를 확장하던 그 시기, 그리고 신라 초기, 백제 초기 요 즈음이라고 해요. 그 시기 아주, 때부터 인구 정책을 고민을 했었던 거네요. 그럼요. 근데 두 사람의 정책이 완벽히 같지는 않아요. 출산을 장려했다는 건 비슷하지만 예.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이 훨씬 더 강제적이었거든요. 이때가 얼마나 강제적이었냐면 결혼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의무였어요. 결혼이 의무. 네, 의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해야 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네, 25살부터 60세까지 자유인 로마 남성과 20살부터 50살까지의 자유인 로마 여성, 그러니까 남성은 25살에서 60세까지, 여성은 20살부터 50살까지. 네, 굉장히 폭이 아니, 넓죠. 고대에 살던 사람들도 20살이 기점이 됐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독신세라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예. 무려 수입의 1%나 내야 된다고 우와. 합니다. 로마 제국하면 또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경기장 입장도 못하게 사회 활동도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원치 않게 독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솔로가 된 사람들. 예.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해도 1년 안에 재혼을 해야 한다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와. 독신자는 상속인 자격도 박탈이 됐고요. 와,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결혼을 했어도 자식이 없으면 유산을 절반밖에 받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와, 정말 엄격하네요. 그러니까요. 사랑이 있었을까? 사랑이 있었을까? 맞아요. 그런 와중에 이혼은 또 가능했나 봐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 이혼한다 공표할 의무가 있었고요. 증인도 7명이나 필요하고 위원회에 가서 이혼 허가라는 거를 받아야 이혼을 할 수가 우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내야 했고요. 네. 참고로
그 간통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바람을 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결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간통죄라는 것도 왜냐하면 성립됐습니다. 정말 뭐 아버지 유산을 받기 위해선 결혼해야 하는 거고 네. 내가 사별을 해서 미처 막 마음속에서 그가 잊혀지지 않았는데 1년 안에 재혼을 해야 하는 거고 맞아요. 이런 거면 네. 새롭게 다른 사랑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도 강력하게 만들어서도 단속을 한 거네요. 네, 간통죄로 단속이 되면은 나라에서 쫓겨나는 벌까지 받게 됐다고 하고요. 우와.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면은 1년 안에 다른 분과 재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결혼을 했을 때 혜택은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직자를 뽑을 때 승진을 시킬 때 그때 혼인 여부랑 자식의 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같은 사람이 지원을 했다면 자식이 많은 사람이 먼저 뽑히고 승진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최근에 울산 어느 지자체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정책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지역에 관리로 부임한다라고 하면은 지역을 선택할 때도 자식의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우와. 근데 이쯤 되니까 왜 이렇게 엄격한 정책이 펼쳐졌나 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요. 김덕수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께 들어봤습니다. 기원전 1세기 정책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잡고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을 등한시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이혼율도 높고 특히나 로마의 상류층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도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초대 황제가 돼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로마라고 하는 게 이제 지중해 세계를 통치해야 될 그런 아주 사명이 있는데 지도층에서 일어나는 도덕 불감증 이런 것들은 다른 피지배 세력들에 대해서도 본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출산 장려책과 함께 불륜이나 이 간통을 법적으로 응징하는 그런 법을 제정했던 것이죠. 저는 새삼 현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대를 잘못 골라서 이때쯤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결혼을 강제하고 네, 그로 인해서 출산을 하게끔 국가가 강력하게 펼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규제가 출산율 느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아까 반발심이 좀 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인구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는 로마 제국의 4대 왕인 클라우디스 황제까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로마 제국의 정확한 인구조사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다양한 추론으로만 남아있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이 클라우디스 황제 당시에 인구가 1억 2천 명을 넘었을 거다라는 그때 추측이 당시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렇게나 강력히 나섰던 아우구스투스 시대는 아니었다. 훨씬 먼 시기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우구스투스 본인 슬하에도 딸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한 명밖에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그 딸도 간통죄를 저질러서 로마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류층 사이에서도 여전히 저출산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혹시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정책이 나오진 않았을지 이것도 전문가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정말 강력하게 잘 세우려는 의지 이런 면에서 그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면서도 국가가 이런 개인의 사적인 영역 이런 혼인을 강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전체주의 사회 또는 전근대 사회에서도 아주 유례가 많지 않거든요. 효과도 효과려니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구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죠. 그러나 국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반드시 결혼해라. 결혼 안 하면 상속권도 안 주고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사랑 없이 결혼하는 가정이 과연 그게 유지가 되겠는가. 결국은 이 남녀 간의 그런 사랑, 기본적인 결혼에 대한 의지이고 이제 국가는 그런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아우구스투스의 혼인법은 그런 면에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이 그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기원전 27년에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의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 결혼 장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예. 실제로 같은 이유로 당시에 법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고 아. 해요. 기원전 28년에 그 프로페르티우스라고 사랑시를 자주 쓰는 그런 시인이 계셨는데요. 네. 그분의 시에서 출산을 위해 전쟁에 나갈 군인을 생산하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오.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도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독신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일시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총독으로 선발이 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입양을 한다는 사례도 내가 있었습니다. 낳았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도 만연했던 걸 보면 정말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해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꽤 자유로운 생활들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이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세종과 같은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결혼도 출산도 의무로 두긴 했지만 법조항에 보면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가라든지 세종에서 보였던 정책들 있잖아요. 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려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채찍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환경은 그대로인데 법적 의무가 늘어나고 감당해야 될 식구수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왜 반발이 강했는지 이게 현대인의 눈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러면은 로마 제국의 인구 황금기가 앞서 4대 황제 때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세종도 조선의 4대 왕인가 아, 4대 그러네요.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은 클라우디스 황제 4대 황제 이때는 인구 황금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출산 장려책이 효과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네. 출산 저하는 국력 감소다라는 생각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도 약 300년간 혼인 출산 이런 관련 정책이 유지가 됐었고요. 아. 인구 황금기였던 이때도 그 결혼 출산 장려 정책도 하면서 복합적으로 나라가 그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복합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클라우디스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가 서기 41년부터 54년 정도까지거든요. 예. 이때 로마 제국이 정말 잘 나갔던 시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나라의 법과 행정을 다지고요. 음. 도시도 크게 발전을 했고 장사랑 무역에도 신경을 써서 경제도 발전을 했고요. 예술 문화 분야도 발전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땅을 계속해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나라의 크기도 커져서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클라우디스 왕이 좋은 황제로 기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대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요. 2세기 말부터 로마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국이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으면서 들어오는 노예 수가 많이 줄었고요. 상류층은 계속해서 아이 낳기를 꺼렸고요. 살기 좋은 시대였다던 서기 1세기부터 이미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맞아요. 60세 이상 인구의 인구가 이게 전체 6에서 8% 정도나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령화를 얘기하다니. 네. 그렇게 잘 나가던 로마 제국도 고령화 이 문제로 고민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계속 인구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제국이 무너질 쯤에는 전성기 절반 정도의 인구만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게 5천만 명 정도? 이게 인구 감소를 하면서 로마가 멸망했다 이런 해석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출산 장려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게 어떤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하나에만 집중해서 그 규제를 강력하게 두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요즘 우리가 겪는 사회 문제가 좀 뭐 기원전까지 가는데도 비슷하게 또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전혀 다른 문화권의 역사 속에도 비슷하게 흘러갔다는 게 정말 얘기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합니다.